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금융시장을 덮쳤습니다. 코스피는 2,140선으로 밀렸고 코스닥은 2% 넘게 급락했습니다. 오늘 열린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투기와 꼼수 증여 의혹에 대한 질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정호 후보자는 자신의 다주택 보유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 한자원 의견에 따른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는 다음 달 상장 폐지되고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에 따른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내일부터 일반인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또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상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 이 결정이 경기 침체 시그널로 해석이 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채의 장단기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경기 침체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엄하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42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2150선 아래로 주저앉았습니다. 작년 10월 23일 이후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지수를 끌어내린 건 글로벌 경기 둔화 위기에 투자 심리가 잔뜩 위축된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들이었습니다. 미국 국채 3개월물 금리와 10년물 금리가 금융위기 당시인 2007년 이후 처음으로 역전하면서 경기 침체의 전조로 해석된 게 기폭제가 됐습니다.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역전이 되면 향후 경기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시그널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미 중앙은행과 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 중앙은행이 경기 둔화를 이유로 금리를 동결하고 긴축 중단을 선언한 것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적이 둔화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올라가서 펀더멘털이 약화돼 있는 가운데 FOMC가 그런 식으로 딱 발표를 해버리니까 경기 둔화 이슈가 일부에서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세계 금융시장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일본 증시가 3%나 빠진 것을 비롯해 중국 상하이, 홍콩 등 아시아 증시 모두 1%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1원 오른 1134.2원에 마감했습니다. SBS CNBC 엄하은입니다. 다주택 보유와 편법 증여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인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 시각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먼저 최근 논란에 대해 최정호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부터 전해주시죠. 네, 최 후보자는 3주택 보유 논란에 대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했으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면서 송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예상대로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날선 비난이 이어졌는데요. 야권은 최 후보자가 보유한 주택의 시세 차익이 23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하면서 자격이 없는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잠실 아파트를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하면서 분당 아파트를 처분하려 했지만 당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서 못 팔았던 거고 세종시 분양권의 경우에도 8월에 아파트가 준공되면 바로 입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또 최 후보자가 지난달 딸과 사위에게 분당 아파트를 절반씩 분할해 증여한 뒤 월세 계약을 맺고 계속 살고 있어서 양도세를 덜 내려는 편법 증여라고 공세를 퍼부었는데요.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다주택 정리 방법의 하나라고 생각했고 사위도 자식이라 생각해 동시 증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어떤 발언이 나왔나요? 네, 최 후보자는 우선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집값이 비싸다고 평가했는데요. 9.13 대책 이후 시장이 안정 추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확고한 편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유동자금이 2,700조 원에 이르러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언제 흔들릴지 모른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또 주거복지에 역량을 집중해 주거와 교통 등 핵심 서비스에서 어느 세대나 계층도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이 높아졌으며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 편성이 성장률을 제고할 것이라고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는데요.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 미국 연준이 정책금리를 동결하면서 우리 통화정책 방향에도 관심이 모아졌죠. 이 총재가 완화 기조를 언급했는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할까요? 네, 이주열 총재는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 출석했는데요. 관심사는 한은의 통화정책 흐름에 변화가 있을지 여부에 쏠렸습니다. 즉, 금리 인하 발언이 나오느냐 마느냐였는데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총재는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현재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긴축,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은 없고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는데요. 더 완화적으로 가느냐의 여부는 새로 입수되는 성장과 물가의 지표 흐름을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시점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던 모습과는 사뭇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무역 협상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그리고 수출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 반영됐다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한은도 인정하는 눈치던데요. 추경 등 재정 확대에 대해서도 한은이 적극적인 의사를 피력했다고요. 네, 정부 안팎에서 10조 원 규모 추경에 대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총재는 10조 원이면 국내 총생산의 0.5% 수준인 만큼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며 거시경제 측면에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울 중구 소재 한국은행 본부 재건축 사업이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계속 미뤄지는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 선정을 맡은 조달청에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감사원의 조달청 감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SBS CNBC 김한진입니다. LPG 차량을 내일부터 누구나 구매할 수 있습니다. 리터당 연료비가 휘발유 차량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LPG 차량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최나리 기자가 LPG 차량의 장단점을 짚어봤습니다. 택시용 또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용 등으로 이용이 제한돼 왔던 LPG 차량을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기존 차량을 LPG 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37년 만에 LPG 차량의 일반 판매가 추진된 것은 다름 아닌 미세먼지 문제 때문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km 주행 시 초미세먼지를 유발하는 LPG 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보면 경유차의 13% 수준으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무엇보다 연료비 부담이 적은 점이 장점입니다. LPG 차량 연료 가격은 리터당 796.8원으로 휘발유나 경유 가격의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LPG 차량은 상대적으로 연비가 좋지 않고 특히 충전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휘발유 주유소 숫자의 6분의 1 수준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거주 지역 등 운행 동선을 잘 고려해서 신중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충전소 부족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LPG 차량이 활성화된다면 충전소도 아마 늘어날 것이고 이산화탄소 매출이 디젤보다도 좀 많아요. 전기차, 수소차로 가기 전에 과도기적 모델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기존 LPG 차량에 적용됐던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 등 면세 혜택은 일반인용 LPG 차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추진하는 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예비인가 신청을 하루 앞두고 주주 구성을 마무리했습니다. 토스 측은 글로벌 벤처 캐피탈인 알토스 벤처스, 굿워터 캐피탈, 리빅 캐피탈 등이 주주사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 리퍼블리카가 67%의 지분으로 대주주로 나서고 알토스 벤처스, 굿워터 캐피탈, 리빅 캐피탈이 각각 9% 지분으로 참여합니다. 금융당국이 코스닥 기업의 회계 위반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함에 따라 앞으로 회계 감리로 거래 정지당할 확률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고의, 중과실, 과실 등 회계 위반 수준 가운데 중과실을 판단하는 요건을 구체화한 회계감리 조치 양정 기준 운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 변경으로 지난 3년간 중과실 50%였던 증권선물위원회 조치 비중이 30%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라 자본금 15억 원을 충족하지 못한 서울 지역 상조 업체들의 등록이 말소됐습니다. 해당 업체는 히든코리아와 대형상조, 아너스라이프, 클로버상조 등 7곳입니다. 이들 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공정위가 마련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대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이슈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날개 꺾인 아시아나. 하늘길은 넓은데 아시아나 항공의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감사 의견 한정에 주식 거래가 정지된 데 이어서 6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도 상장 폐지를 맞게 됐습니다. 평론가님, 네. 감사 의견 한정 그리고 이제 회사채 상장 폐지까지 이렇게 이어진 거 어떤 연결고리로 이해를 해야 할까요? 일단은 이제 감사가 연간이 끝나게 되면 이제 감사, 그러니까 회계 법인을 통해서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적정과 비적정을 나눠 가지고 이제 감사 회계 법인이 이 회사의 재무 상태가 어떤가를 평가하게 되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한정 의견이 나오게 됐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바로 거래 정지가 됐었고 이제 관리 종목으로 묶인 다음에 거래는 재개될 텐데 문제는 지금 주식 시장에서의 뭐 주가 하락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실은 이 한정이라는 감사 의견과 연관된 채권 시장, 특히 여신 시장에서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터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이 아시아나와 연계된 게 회사채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연관된 게 이 금융 리스트 부채고, 그 다음에 자산 유동화 증권이라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3조 원대가 자칫하면 연쇄 부도가 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오늘 첫 시작 600억, 이게 이제 다음 달 이달 말로 만료가 돌아오는 회사채에 대해서 거래소가 상장 폐지를 일단 선고를 했습니다. 왜? 감사 의견이 한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시작이 되는데 이제 회사채에 투자하는 분들은 일단 600억에서 굉장히 속도 쓰리고 마음이 아프고 하겠지만 뭐 조금 이따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가겠지만 이게 단순히 회사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오늘 하루 내내 이 아시아나가 금융시장 전반을 흔들었던 이슈가 됐습니다. 네, 내일부터 당장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될 텐데 네. 주가 하락은 불가피한 분위기죠. 네, 주가 하락은 뭐 이렇게 될 경우에 보통 한번 이제 크게 빠지고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오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지금 3조 원대의 이런저런 뭐 전체 ABS라든가 금융 리스트 부채까지 연결된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칫 다 터지게 된다면 아시아나뿐만이 아니라 금호 아시아나그룹 전체의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조심스럽기긴 합니다만 내일 이제 재개가 될 때 이제 칼받기라고 해서 주가가 급락할 때 이렇게 들어가시려는 의도를 가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그 분석에 앞서서 오늘 얘기하게 될 이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먼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 교수님, 이 아시아나 항공의 주총이 오는 29일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아시아나 측은 이제 재감사를 통해서 한정 의견을 적정 의견으로 이제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능할까요? 이번에 그 회계법인은 이번에 이제 뭐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대기업 전체에 좀 충격을 좀 주고 있는 게 과거의 관행이었다면 대략 뭐 이렇게 이번에 이제 한정 의견으로 나오지 않고 약간의 문제가 있더라도 그냥 덮어주고 넘어가는 이런 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법인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라는
큰 어떤 손님을 고객을 잃을 수도 있고 또 대기업이 그런 깐깐한 어떤 감사를 하게 되면 회계법인을 좀 기피할 수가 있었는데 과거에 이제 대우해양조선 사건을 계기로 회계법인이 거기에 따른 책임과 징계를 맞으면서 전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이번에 이제 3일 회계법인에서 이번에 이제 한정 의견을 낸 것은 나름의 대단히 전략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각오를 단단히 하고 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금호아시아나 쪽이 아시아나항공의 어떤 이 자료, 그러니까 3일 회계법인에서 여러 차례 자료를 보완을 요구했습니다만 그런 어떤 자료 보완에 대한 어떤 설명을 충분하게 못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적정 의견으로 바꾸는 것도 쉬워 보이진 않는데 바뀐다고 해도 이 한 아시아나의 재무 불안감이 사그라들지 의심스럽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향후에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나의 단지 이제 이게 아시아나 하나의 항공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금호 아시아나라는 어떤 지주회사의 어떤 이슈가 상장 이슈까지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의 어떤 한정 의견 자체가 아시아나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일파만파의 신호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네, 평론가님. 네. 이게 보니까 이제 더 큰 문제는 1조 2천억 원이 넘는 이제 다른 회사채들인데 네. 신용 등급에 따라서 즉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다고요. 예,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제가 큰 틀에서 3조라고 한 게 이제 이번 이달 말까지 상장 폐지될 때 뭐 600억, 그다음에 오게 될 300억. 이제 회사채도 실은 큰 문제이기는 한데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규모가 큰 두 개의 큰 차입이 있습니다. 이 자산 유노화 부채 이게 한 1조 3천억 정도가 되고요. 금융 리스 부채라고 해서 아시아나 항공기를 리스를 보통 하잖아요. 구매를 하지 않고 이 부채가 또 거의 1조 5천억이 돼서 이게 큰 틀에서 3조 원이 넘는데요. 여기에 문제가 뭐냐? 그 조건들을 하나하나 보면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채무자죠. 누구에게 돈 빌려준 사람 채권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네. 그때 이 채권자는 자신의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옵션들을 달게 되는데 그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 이런 등급 신용 등급 평가에서 만에 하나 해당 회사, 즉 아시아나 회사가 등급이 하향 조정된다. 특히 지금 문제가 투기 등급인 W 플러스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만은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즉시 이제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즉시 이거를 다시 돈을 반환해라라는 권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회계법인에서 한정 의견을 냈죠. 그 다음에 이제 신평사로 신용평가사로 공이 돌아갔는데 만에 하나 이 아시아나에 대한 이 기업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하게 된다면 아주 자동적으로 이 거의 1조 5천억, 1조 2천억의 채권자는 바로 돈을 달라. 못 주죠. 순간적으로 뭐 2조 원이 넘는 그렇죠. 3조 원 가까운 돈을 아시아나가 어떻게 줍니까? 그럼 이걸 크로스 디폴트라고 해서 올부도, 연쇄부도가 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글쎄요. 지금 신용평가사가 뚜렷한 입장을 아직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회계법인에서 뭐 한정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충분히 등급 강등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등급 강등을 하면 특히 이제 금융리스 부채 같은 거에 채권자들을 보면 이게 거의 외국계 투자가 많습니다. 네. 여기는 그냥 바로 채권 행사를 해버리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게 일파만파죠. 왜냐하면 이거를 판매한 증권사도 있겠고, 뭐 중소기업 은행, 뭐 은행은 또 돈도 빌려줬겠고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게 첩첩산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위 교수님 문제는 이런 아시아나 항공 사태가 아시아나 항공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금호고속 상장에도 지금 빨간불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호고속 이제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금호고속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금호홀딩스라고 있었습니다만 그 지주회사 금호고속을 인수로 해서 결국엔 지주회사의 어떤 성격을 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금호고속 밑에 아시아나항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아시아나항공 이전에 이제 금호고속 자체도 결국엔 성장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런 타이밍입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 매출을 보면 대개 한 1조 한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 되지만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을 보면 순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한 그 100억 단위 정도 극히 작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장을 한다 하더라도 그 적정하게 고평가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던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터진 거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자회사인 즉 지주회사 밑에 가장 중요한 회사인 결국 아시아나항공이 이번에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정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자동적으로 그 평가에 대한 결과가 금호고속에도 반영이 될 거고 그럼 이제 기존에 상장을 했을 때 기존에 평가받던 그 가격보다 즉 그 평가보다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경우는 만약에 이번에 만약 관리 종목이 편입되고 사태가 수습이 안 되고 회사채가 강등이 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IPO를 상장을 연기하는 이런 사태까지도 이미 시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도 이번 이 금호고속 상장과 관련해서 이 악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좀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뭐 워낙 투자자들도 많고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3.1회계법인 감사법인에서 다시 한번 어떻게 이제 평가를 재감사 의견을 내느냐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 측에서는 이런저런 다시 자료를 증빙을 하고 이제 한정을 이제 다시 돌려주면 적정으로 바꾸면은 실은 뭐 문제가 일괄 타결될 수도 있기는 한데 지금 회계법인의 분위기가 뭐 최근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태도 있고 해서 굉장히 깐깐해졌. 그러니까 이걸 깐깐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원래 이제 원리 원칙대로 갑니다. 네. 그래서 이게 쉽게 워낙 사태가 크니까 회계법인이 이걸 다시 그냥 적정으로 재감사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판단하기도 쉬운 단계는 아니거든요. 하고 신용평가사도 이게 워낙 일파만파로 커지니까 기업 신용 등급을 강등하지 말고 그냥 둡시다. 이것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지금 되게 힘든 구조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 이러다가 박삼구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은 될 수 있을지 의구심도 듭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런 의문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결국에는 이제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과거의 어떤 역사를 돌이켜 보면 결국엔 박삼구 회장이 금호그룹 전체 계열사들을 되찾기 위한 과정, 예를 들면 금호타이어 뭐 결국엔 이제 그 인수는 못했습니다만 이제 금호타이어에 대한 인수 시도라든지 아니면 이번에 이제 금호고속 뭐 인수 이제 이전에 했습니다만 이런 시도는 계속 이제 계열사를 다시 되찾아오기 위한 과정에 상당히 이제 무리수를 두었던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연장선 하에서 이번에 이제 아시아나항공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결국은 이 책임론에 있어서 박삼구 회장은 더 비껴날 수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어떤 지분 구조로 볼 때는 박삼구 회장이 사내 이사 선임까지는 아마 재선임까지는 갈 거로 예상이 됩니다만 계속 그 어떤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은 오는 금요일에 열릴 아시아나 주총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죠. LPG 차로 봄나들이. 얼마 전 미세먼지 관련해서 대체관 등 다양한 법안들이 의결이 됐었죠. 그중 하나가 LPG 차량이었는데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으로 사용이 제한돼 왔었던 LPG 차량이 내일부터는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위 교수님. 예. 네, 먼저 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요번에 이제 허가된 거 요즘 휘발유가 뭐 경유가 다시 오름세인데 그래서인지 요즘 LPG 가격이 유독 눈에 띕니다. 예, 최근에 특히 이제 휘발유 경유 가격이 이제 5주 연속 이제 상승을 하면서 LPG 가격에 이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가격을 보면 대략 어떤 휘발유하고 경유가 수준으로 볼 때 휘발유 기준으로 한 60% 정도의 가격에 되게 LPG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연료 비용에 비해서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어떤 일반인들 같은 경우도 LPG 차량에 대해서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개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요? 네, 개조도 가능합니다. 내일부터 구매도 가능하지만 기존의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로 개조하는 실은 그 동안에도 이제 불법 개조들이 꽤 있었어요. 네. 뒤에 이렇게 트렁크에 큰 가스통 같은 걸 이렇게 싣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개조도 허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제 주변이나 지인들 좀 물어봤을 때는 일단은 새롭게 LPG를 구매하는 수요보다는 이 개조 수요가 은근히 많이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건 한번 이제 내일부터 오픈이 되고 한 달 동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이 자동차 업계에서도 새로운 막 LPG 차량도 내놓지만은 이런 카센터에서는 개조 쪽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교수님, 자동차 업계도 바빠질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동안에는 이제 일반인들에 대한 LPG 구매가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사실 자동차 회사들이 새로운 어떤 LPG 차량을 좀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소극적이었는데 일단 최근에 하나 이미 신호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신형 소나타를 택시용으로는 팔지 않겠다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건 결국 전적으로 소나타의 이미지, 특히 소나타 LPG 차의 이미지를 택시라는 그 과거에 등치된 이미지를 벗어나겠다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네. 일반인들에게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이제 택시 업계에 대한 판매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고려를 하는 것 같고 SUV 같은 경우는 이제 르노 삼성에서 뭐 QM6를
즉 과거에는 LPG가 이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LPG를 좀 일반적으로 SUV에서는 쓰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르노 삼성에서 LPG 차량을 의욕적으로 좀 내놓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평론가님, 네. 이렇게 LPG 차량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가격이 또 오르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정유업계는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현재 좀 가격 체계를 보면 휘발유가 100원이라고 하면 경유가 80원, 그다음에 LPG가 한 60원, 요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 현재 국내 정유사들은 LPG 수요가 별로 없으니까 거의 수입을 한다고 여기를 건드리지를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막 만에 하나 LPG의 수요가 늘어난다면 정유업계에는 큰 좀 악재가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정부가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LPG 차를 더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LPG 가격은 그냥 두고 경유 가격을 올려서 오히려 경유차를 타던 수요를 LPG로 끌어내리면서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높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부터는 LPG 가격도 봐야 되지만은 이 경유세 인상에 대한 부분, 경유 가격도 그렇겠네요. 이번 LPG의 일반인 구매 허용과 함께 또 하나의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위 교수님, LPG 충전소는 지금 턱없이 부족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LPG 충전이라는 건 예전에 이제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 시내보다는 시외곽 지역의 중심으로 LPG 충전소가 마련이 됐었고요. 특히 그 문제는 안전성에 대한 이슈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LPG 충전을 하려면 미리 그 충전소가 어딘가로 확인하고 한참 동안 찾아서 가야 되는 이런 어떤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떤 LPG를 차를 산다고 했을 때도 결국 그런 어떤 불편함에서 벗어나기 좀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LPG 구매가 늘어날 경우는 결국에는 도심에 충전소를 마련해야 되는 그런 과제를 좀 안고 있습니다. 네. 평론가님, 사실 이번 정책이 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그런 방안의 하나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실효성은 있을까요? 실효성 문제가 참 논란이고 비난과 지적도 많이 받는 게요. 일단 산업통상자원부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발표들을 많이 했어요. LPG가 확대가 되면 향후 뭐 미세먼지 어느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다라는데 그걸 잘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팔려야, 그러니까 어느 정도 LPG 차가 대중화돼야 미세먼지 효과가 나오는지의 인과관계가 지금 뚜렷하지 않거든요. 근데 당장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LPG 차가 일단 힘이 많이 좀 딸리고 연비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LPG를 타시는 분들도 그 연비 생각하면 그냥 경유차를 타지라고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LPG 차량이 미세먼지 효과를 내려면 대체 뭐 연간 어느 정도는 경유가 바꿔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좀 조사를 해보면 어떨까 네. 하고 LPG의 연비 문제라든가 힘 딸리는 문제를 실은 좀 어느 정도 개선해야 국민들도 LPG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이번 정책이 미세먼지 저감에 좀 실효성이 있어야 될 텐데 좀 두고 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5G 얼마면 돼? 5G 상용화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통사 간의 콘텐츠 경쟁도 가열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금제입니다. 통신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지금 SKT가 고가 요금제를 내세웠다가 과기부가 반려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SKT는 시장 지배자, 즉 시장 1위 업체이기 때문에 신고제가 아니라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이런 어떤 과제 문제를 좀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략 어떤 요금제 특히 이제 한 7만 원, 뭐 9만 원 이런 어떤 비싼 요금제를 냈다가 정보통신부에서 퇴짜를 맞았죠. 다시 해. 그래서 이번에 이제 5만 원대 중반의 요금제, 즉 이제 싼 요금제를 마련을 해서 이번에 좀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5G가 됐을 때 결국에는 그 비싼 어떤 시설 투자를 회수하기 위해서 고가 요금제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는 예상이 있었는데 결국 그대로 이제 맞아 떨어졌는데 그렇게 밀고 가다가 SKT 입장에서는 좀 한 방 이제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로운 요금제를 좀 출시했던 그런 어떤 재밌는 지금 스토리가 지금 생겼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교수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더 낮은 요금대, 중저가 요금제로 재인가를 신청한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는데 네. 이번에는 무리 없이 진행이 될까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는 이제 뭐 정확하게 제가 취재 이제 나온 것들을 보면 지금 5만 원대 10기가를 이제 SKT가 다시 들고 갔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제가 왜 4월 초에는 된다고 보냐면 이 과기부에서 5G 폰, 그러니까 제조업체의 5G 폰 출시를 4월 5일로 잡아놨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냐? 이제 어느 정도 통신업계와 말딱 떨어져서 5만 원대 중반 정도라고 하면 국민들도 이 정도의 저가 요금이 하나가 있다면
5G 요금제로는 수긍할 수가 있다라고 아마 당국에서도 바라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아마 4월 첫째 주, 둘째 주를 기점으로 폰도 공식 출시가 돼서 나오게 되고요. 요금제까지 결합이 되면서 이제 최초의 5G가 보일 텐데요. 이게 또 제가 왜 이게 된다고 보냐면 지금 미국이랑 우리랑 경쟁이 붙었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세계 최초 상용화해야 된다고 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이 이거를 5G 먼저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누가 세계 미국이 최초를 4월 먼저 11일입니다. 하냐?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해야 세계 최초가 되기 때문에 네. 아마 4월 첫째 주에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 교수님, 그런데 이 중저가 요금제를 사용하면 5G를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맞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데이터 무제한이라는 부분을 결국에는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결국에는 5G라는 것은 대용량의 통신 트래픽이 발생하는 하나 특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고화질 컨텐츠 또는 뭐 제로 레이텐시,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초저지연성 뭐 이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만 결국 지연되지 않는, 즉 통신 자체가 서버하고 어떤 교신에 지연되지 않는 아마 이런 형태를 가지려면 아무래도 이제 사용되는 어떤 대량의 통신 트래픽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이제 과자나 이런 것들을 가격을 못 낮추면 양을 줄이는, 그거 좀 똑같은 형태의 어떤 대응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만 원대, 즉 정통부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 좀 싼 요금제를 해라. 그러니까 5만 원대 중반까지 요금으로 한 2, 3만 원 떨어뜨리면서 동시에 통신 어떤 양, 쓸 수 있는 양 자체도 이제 줄이는 이런 형태로 좀 대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 이슈는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이제 5G라는 그 제대로 된 어떤 서비스를 향유하지 못하는, 가격은 싸지만 결국 싼 게 비지떡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있습니다만 결국 가격을 떨어뜨린 대신에 통신 품질도 기존의 5G의 어떤 효과를 충분하게 누릴 수 없는 이런 어떤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평론가님. 네. 그래도 5G가 성공하려면 보편화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뭐가 필요할까요? 시간 한 2년 정도 걸릴 텐데요. 일단 네. 통신업계에서는 이 네트워크를 계속 깔아야죠.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에서만 5G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국에 다 5G 망이 다 깔려야 우리가 얘기하는 자율주행차도 되고 사물 인터넷도 되는 이제 그런 축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컨텐츠 개발입니다. 지금 5G 20배 빠르고 100배 용량이지만 준비된 컨텐츠는 거의 이제 VR, 가상현실 관련된 뭐 이쪽 프로그램이 좀 줄을 이룰 거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5G는 그 이상을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컨텐츠 개발도 함께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어얼리 어댑터 분들은 하시기 좋겠고요. 네. 일반 국민 한 2021년, 22년 뭐 이 정도부터가 우리 LTE 때처럼 그 정도부터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세계 최초 5G의 상용화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위정은 교수 그리고 정철진 평론가와 얘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생한 우리 산업의 이슈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신제품과 신기술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비젠 이슈 정윤영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먼저 누가 세계 최초가 되는 거냐, 말도 많은 이 5G 스마트폰 얘기부터 해보죠. 다음 달 국내에 출시가 되죠? 네, 우리나라, 미국 중 누가 더 빨리 5G 서비스를 상용화하느냐에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미국보다 빨리 우리나라에서 다음 달 5일 국내에 단말기가 출시됩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10 5G 모델을 사전 예약 없이 4월 5일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에선 5G 네트워크와 전용 단말기 간의 연동 등 수천 가지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막바지 작업에 한창입니다. 단말기 가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50만 원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나온 갤럭시 S10 LTE 모델 출고가가 100만 원대 초반인데요. 이 단말기 가격이 껑충 올라간 것입니다. 네, 갤럭시 S10 5G 모델 관심들 많은데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네, 일단 그 갤럭시 S 시리즈 중 가장 큰 6.7인치 화면에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인피니티 O 디스플레이란 이 스마트폰 화면 전면이 카메라 구멍을 제외하고 모두 디스플레이로 채워진 것을 말합니다. 카메라는 전면에 2개, 후면에 4개가 탑재돼 있고 배터리는 4,500mAh로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5G 스마트폰으로는 뭘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5G 스마트폰은 지금 스마트폰에선 사용할 수 없는 5G 통신을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이 5G 통신은 기존 LTE 4세대 통신과 비교했을 때 데이터 전송 속도가 20배 빨라지고 네트워크 응답 지연 시간이 10분의 1로 단축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5G 단말기로 고용량의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 영상을 보거나 관련 게임을 버퍼링 없이 생생하게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먼 거리에 있는 지인과 영상통화를 할 때도 끊기는 일이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자동차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현대차의 대표 모델 소나타의 신형 모델이 5년 만에 출시가 됐죠. 네, 이번 신형 소나타는 이 기존 소나타가 가지고 있던 국민차 이미지에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날렵한 느낌의 디자인과 각종 첨단 장치가 탑재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램프의 기능성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미학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했고요. 그리고 앞에 후드의 높이도 굉장히 낮아서 고객들이 차 안에서 타셨을 때 앞에 시야가 굉장히 잘 보이고요. 아무래도 후드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차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낮고 넓은 캐릭터를 보시고 있고요. 네,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디지털 키 기능이 눈에 띕니다. 차 키가 없어도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면 차량 문을 열고 시동을 걸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덕에 다른 사람과 차량 공유가 필요하거나 키가 없을 때도 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카카오 인공지능 비서 기능이 탑재돼서 에어컨 켜줘와 같은 간단한 명령뿐만 아니라 바람 세게, 성에 제거해줘 같은 디테일한 요구까지도 인식한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형 소나타는 소음과 진동 문제 보완 등으로 인해서 출고가 당초보다 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정 기자, 요즘에는 또 최근 멀게만 느껴졌던 블록체인 기술 상용화에 나선 업체들이 많아졌다고요? 네, 이 블록체인이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부에 거래 내역을 기록하고 여러 대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서 저장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이 기술은 데이터 위변조를 막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나 물류 유통 이력 관리 같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인 그라운드X가 현재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 서비스의 대중화를 이끌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서 티켓 결제나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서비스를 준비하는 기업들과 또 손을 잡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자사 메신저 카카오톡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할 예정인데요. 이때 그라운드X가 개발 중인 블록체인 플랫폼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삼성전자도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10에 암호화폐 지갑을 탑재해서 암호화폐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네. 요즘 미세먼지가 심해져서 공기청정기 찾는 소비자들 많아졌는데 종류도 참 다양해졌죠. LG전자가 휴대용 공기청정기 시장에 진출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시장은 국내 중소업체나 중국 업체가 저가의 제품으로 장악을 해왔었는데요. 이 휴대용 공기청정기 시장에 대기업이 뛰어들었습니다. LG전자가 공개한 휴대용 공기청정기는 보온병 같은 모양인데 무게가 생수병 한 병 정도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국내외 전문 인증기관으로부터 청정 능력을 인증받았다고 LG전자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좀 다소 비쌉니다. 이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샤오미 제품 같은 경우 6만 5천 원 정도로 1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인데 LG전자 휴대용 공기청정기 가격은 30만 원이 넘습니다. 또 중견기업 위닉스 15평형 이 거실형 공기청정기와도 가격이 크게 차이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휴대용 공기청정기 시장에서 어떤 제품이 선택을 받을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경제 집중 토론 리얼 토크로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이 시각 주요 뉴스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첫 무대에 오른 게 최정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인데 어떤 의혹과 쟁점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 전망은 어떨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한문도 정경대학원 경제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최 후보자의 오늘 모두 발언부터 보겠습니다. 부동산 보유 등과 관련하여 질책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무거운 심정으로 받아들이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노 교수님, 이 발언 내용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뭐 관심법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게 진심으로 송구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그걸로 끝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걸 해명할 때 실거주 목적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걸 보면 별로 이렇게 진심으로 송구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니 세 채 실거주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실거주 목적이라고 해명하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뭐 세 주택을 보유하든 네 주택을 보유하든 그 뭐 불법 탈법은 아니니까 네. 뭐 그거야 뭐라 할 수 없죠. 그러나 이제 주택 정책을 총괄한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과연 적절한지 조금 의문입니다. 특히 현 정부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 문제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예, 지금도 여전히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 잘 모를 그런 생각하고 있는 분한테 이런 정책을 맡기는 게 적절한지 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본인 스스로도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시인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인사검증 직전에 자녀에게 뭐 주택을 증여하고 그걸 지금 월세를 내고 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좀 하여튼 뭔가 상식 보통 사람은 하지 않는 그런 사실 일이고요. 의아한 게 만약에 장관 후보자가 되지 않았다면 네.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러니까 생각도 제가 들어요.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네. 장관 후보자가 안 됐으면 그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증여도 안 하고 네. 또 잠실에 있는 아파트 팔려고 내놨다 안 팔리다 이런 데고 얘기하고 있는데 가격 낮춰서 내놓으면 팔립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바로 그야말로 지금 장관 후보자가 안 됐으면 그냥 보유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은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뭐 교수님께서 진심인지 아닌지는 뭐 퀘스천인데 네. 뭐 이분이 많이 좀 느끼긴 하셨나 봅니다. 급하게 처리하시고 뭐 부랴부랴 나서시고 뭐 말씀처럼 실거주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좀 네. 국민들 분노나 이런 분위기를 맞추기에는 좀 역부족인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 가지 뉘앙스를 던진 게 한 가지 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결론은 이제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지 않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거를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이번에 청문회 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실히 느끼고 있다는 거는 이제 본인은 밤새 고민해서 쓰신 문장 같아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좋게 생각하면 반성하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의지를 조금 나열하신 것 같아요. 나열하셨는데 여러 가지 뭐 철도 항공 이런 부분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100% 하여간 문제 있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하고 예를 들어서 그 아까 청문회 때 어느 위원이 질의를 통일을 반대하는데 그분을 통일부 장관을 안 치면 그게 말이 되냐.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네. 다만 이분이 팔지를 않았다는 거. 굳이 이제 옹호를 하자라면 다 야단들 치시니까 제가 한마디 그분을 옹호하자라면 퇴직을 앞두고 있었고 투자를 했고 분양권 하나 빼면 사실 두 개잖아요, 집이. 그러면 이제 분당에서 오래된 집에서 새로운 집으로 이사 가려는 순수한 마음으로 볼 수 있지만 그건 일반인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장관감으로는 이게 언밸런스가 나는 게 나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면에서 조금 이해되는 면이 있지만 장관 후보자로서는 언밸런스가 분명히 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가 머리가 아프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불법은 아니니까라는 것을 던져가지고 또 뭐 결과는 좀 빤히 보이게 하지만 그분의 또 입장도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청렴한 분이 조금 가치가 있는 시대로 돌아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조금 그나마 좀 반갑습니다. 예. 네,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자리가 국토부 장관 자리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의 수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혹이 더 커지고 논란이 더 커지는 것 같은데 장관이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한 교수님, 네. 이게 아킬레스건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뭐 벌써 남아 있죠.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벌써 아킬레스건을 건드렸고 그럼에도 이제 돌격 앞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조금 이해되는 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가지 그 말씀 중에 그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겠다. 그 교통 정책에 대해서 좀 교통통이니까 제가 볼 때 그 남북 경협 철도를 염두에 두고 둔 건지 아니면 저 전북
정무부지사였잖아요. 그분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된 건지 이렇게 아킬레스건을 갖고도 하신 거는 그 필요악이라는 어떤 묘한 그런 분위기라고 표현할까요? 좀 제가 봐도 좀 안타깝긴 한데 이건 임기 내내 부담이 돼서 조금만 실수를 하시면 뭐 바로 이제 뭐 사임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으로 올 수 있는 아킬레스건으로 뭐 임기 동안 계속 좀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노 교수님, 사실 논란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 부인 명의로 돼 있는 잠실 아파트 갭 투자도 논란인데 과거 장관 후보자, 특히 이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중에서 이런 논란이 있었던 후보자들이 있었나요? 노무현 정부 때요, 2005년도 이후에 그때 강동석 그 건설교통부 장관, 지금 이제 국토교통부지만 그때는 건설교통부였죠. 그분이 이제 제명됐다가 가족의 부동산 투기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현재 경제부총리도 뭐 부동산 투기로 낙마했죠. 최영도 국가인권위원장도 그렇게 낙마했죠. 그런 상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세채가 투기가 아니라면 사실 뭐가 투기라고 하는지 잘 이해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특히 이제 잠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문제였지 않습니까? 재건축 조합 입주권 형태로 사들여서 그때 3억으로 샀는데 지금 이제 10억이 훨씬 넘은 뛰는 값이 그렇고요.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주고서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갭 투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가 그 글에 기사에 달린 네티즌 댓글을 보니까 장관께서 이 모델을 보인 이 모범을 보이신 걸 빨리 따라야 한다고 왜 안 따르고 뭐 하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농담이 나온다고 하네요. 네, 농담이지만 뼈 있는 농담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물론 이제 본인이 질타를 받은 만큼 그에 대해서 더 좀 유념하면서 주택 정책을 쓸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런 분밖에 없는가? 특히 다른 저 자리도 아니고 이 문제를 총괄해야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는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노 교수님은 이 최 후보자가 국토부 장관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아까 한 교수님도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 후보자의 이 경력을 보니까 주 분야가 뭐 철도나 항공 이쪽을 이제 전문으로 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교통 시스템 개선 이쪽에 좀 초점을 맞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남자 나이가 한 45에서 55가 피크 나이인데 그 시기에 이제 한 4년 정도를 그쪽에 좀 계셨습니다. 항공정책실 실장님도 지내시고 교통정책실 철도정책관 지내고, 그래서 또 잘 아시는 그 수서발 그 고속철도도 이제 진두지휘를 하셨고, 김해 신공항 입지 선정 때도 이제 총괄지휘를 했어요. 그래서 좀 어떤 업무 역량이 뛰어나실 때 그쪽 분야를 좀 많이 하셨고, 그 전에 뭐 지금 언론상에서 이쪽 통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엄밀히 보면 그 기간이 한 4년 정도 되고요. 그렇군요. 그 전에 뭐 한 4, 5년은 건설산업과 토지정책과에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 이제 기조실 실장을 되십니다. 국토교통부.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어요. 박근혜 정책에 빚내서 집사라는 그 정책에 대해서 실장님을 맡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분은 공무원의 전형적인 분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아시겠지만 지시를 어기면 예전에 블랙리스트에 좀 쫓겨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뭐 조금 연민의 정은 가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다행히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은 실패한다라는 뜻이 그 정책에 대한 빗댄 말 같기도 해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이분이 다행히 던진 게 이제 임대주택 공급 확대하고 우리 젊은 분들이나 직장인들이 출근 시간이 90분대인데 그것을 반으로 줄이겠다라고 천명한 걸 보면 조금 이제 어떤 인생의 황혼에서 이제 마지막 어떤 좋은 일을 국가에 할 좀 그런 마음으로 좀 자리를 좀 수락하지 않았나, 그래서 좀 반은 기대하는데 교통 정책도 잘 하시고 뭐 임대주택 정책도 잘 하셔서 이 아킬레스건이나 이런 것들을 끊어낸다라면 뭐 금상첨화겠죠. 좀 전형적인 늘공의 모습을 보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 교수님, 오늘 뭐 이 부동산 관련해서도 발언을 하셨습니다. 장관직에 오르면 규제를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풍기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강화가 아니라 완화는 하지 않겠다. 네, 완화는 하지 않겠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부하고 면담을 하셨겠죠. 뭐 면담하시면서 이미 본인의 의지나 아까 또 말씀드린데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정책은 성공할 수 없다. 이 표현이 모든 걸 함축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정책에서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이제 남북 경협 철도라든지 또 직장인들 어떤 교통 체계 개선 이런 쪽에 좀 통이고, 그리고 이제 의지 자체가 본인이 뭐 아까 뭐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반성하는 어떤 패턴을 취하고 계시고, 또 옹호를 하자면 이분이 팔지는 않았잖아요. 차익을 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볼 때
모르겠어요.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이분이 진짜 강하다라면 만약에 집 팔게 되면 반은 뭐 임대주택지인데 기부하겠다 이렇게 말 한 방이면 끝날 것 같은데 또 사람이 그게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분이 이번 정부하고 일단 교감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소통을 잘 되신 것 같아서 조금 반은 기대하는데 마킬레스건을 어떻게 잘 극복할지는 뭐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지켜봐야겠죠. 노 교수님, 이 네. 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이제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여러 차례 반복됐던 패턴을 반복할 것 같아요. 야당은 부적격이라고 하고 네. 여당은 적격이라고 하고 네.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싸고 뭐 갈등을 겪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다시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 네. 다시 요청을 하고 안 보내면 바로 임명하는 그런 패턴을 반복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럴 하더라도 물론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나 뭐 탈법이 아니고 결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높이 샀다면 뭐 당연히 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인사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낙연 총리가 조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없다 자꾸 강변하지 말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후보자 중에서 비교해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렇게 전문성이 있는 분이어서 임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야당도 이해를 해주시고 국민께서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해를 구하는 차원을 얘기해야지 이걸 가지고 뭐 청문회에서 힘들게 통과한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국회 청문회라든지 국민의 비판을 희화화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오늘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종호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노동일 교수 그리고 한문도 교수와 얘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꽃샘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봄의 상징이라 하려는 벚꽃이 제주도와 남부 지역에서는 이미 활짝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봄이 눈앞에 다가왔지만 아직은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크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비즈플러스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